심리행동 특성은 수많은 연구가 사실은 있고요. 초기의 기술은 17세기, 16세기 이 시기에 이미 청소년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요즘 애들 참 버릇없고 권위에 반항적이고 인정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심리 행동적 특성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존재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 아주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거의 몇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옛날에 교과서 공부하실 때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고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자기를 돌봐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 이유는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반항성, 도전성 이런 것만은 아니죠. 소통이 잘 되는 부모님과 청소년기 초기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성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분을 또한 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아이라면 그런 반항이나 충돌 없이도 훨씬 더 모델링하면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저분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게 또 청소년기거든요. 진짜 저렇게 오랫동안 저 일을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나라면 참 어려웠을 텐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또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어른들한테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려고 해주고 그리고 모범이 되어주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그분을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을 향한 탐색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테스팅 비헤이비어라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해요. 이거 내가 실제 해보면 어떨까? 말로는 들었고 영화로는 봤고 책으로는 읽어봤는데 실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 더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때인데, 왜냐하면 저러면 어떨까? 저거 되게 나쁘다고 계속 텔레비에서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자기가 피면서 이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끊지? 이러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도 한 대 피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게 이율배반적인데요. 이런 식의 나쁜 모델링도 쉽게 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시기는 권위에 대한 반항과 도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한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게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나고요. 그거를 이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누구랑 같이 하죠? 같은 제너레이션의 같은 청소년들끼리 함께 합니다. 그게 바로 하위 문화의 형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청소년기 하위 문화 연구는 진짜 많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하위 문화 연구가 힙합의 탄생부터 힙합의 성공까지 음악적 장르로서의 힙합이 어떻게 성장돼 왔는가. 그게 이제 브루클린의 아주 못 사는 동네 흑인 아이들이 낮에 학교를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등록금을 받습니다.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부모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중학교 나이가 돼도 12살, 13살, 14살이 돼도 학교를 못 가고 거리를 배회합니다. 혼자 배회하다가 친구들을 만나죠. 비슷한 처지예요.
함께 만나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학교에도 못 보내주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고요. 그게 확장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거칠은 욕설이 90%였어요. 처음에 힙합은요. 그렇겠죠. 사회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나에 대한 분노,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요. 연민과 함께.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지나가던 어떤, 내지는 그걸 들어본 어떤 성인이 그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힙합 뮤직에서 아이들의 분노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야, 이거를 좀 잘 포장해서 멋지게 만들면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메이저 레이블 회사들이 몇 개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발굴해서 랩, 그리고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힙합 컬처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빌보드 핫백의 거의 50% 이상이 힙합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저 참 한심한 놈들, 학교도 못 다니는데 앉아서 책 보고 도서관 다니면 좋을 텐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욕설이나 찍찍 뱉고 땅바닥을 땡글땡글 구르고 앉아있고 이상한 춤 추면서 자기 윗세대들 욕하고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힙합 전사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청소년 문화고, 이 청소년 문화는 그 하이 문화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혼자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다? 별로 파급력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 문화는 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나와 있는 옷들 보십시오. 노스페이스. 저는 벌써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저때 저 노스페이스가 저렇게 아이들의 아이콘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흥미롭죠.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이 쓰는 말들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 카톡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이 청소년 은어를 따라가지 못해서 은어 사전이 필요할 정도가 됐어요. 이건 누가 볼까요? 청소년들이 보나요? 아니요. 어른들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의 말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아까 얘기한 건강한 소통과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그 아이들이 텍스트로 남기는 약어, 축약어, 줄임말, 그리고 그냥 문장을 안 만들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 몇 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가 소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단어, 그들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즐기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스타가 왜 그렇게 멋지게 그 아이들한테 어필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하신다면 그 문화적인 이해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단절을 막아내고 그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줄이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 소통하는 성인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 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상담 또는 정신과 의사 이런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 아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고통도 나누는 그런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탈선도 훨씬 줄이고요. 뭐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기성세대와의 갈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래 관계에 중점을 둔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오죽하면 친구가 전부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친구들이 똑같이 10대에 고뇌하고 조절하기 힘들어하고 충동성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 저하 때문에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의 민감성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더라.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 서열화라는 개념인데요. 10대 청소년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또래끼리 놀 때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삼총사, 오총사 이렇게 해서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동네 친구, 놀이 친구로 생각하는 이런 관계였다면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이게 약간 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나오고요. 그걸 도와주는 참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또 서포트해주는 이런 서열이 생기는 게 특성이다. 그것은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가 권력 욕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 전두엽과 아미그달라의 변화에서 아까 알 수 있었듯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하고 연결되면서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이걸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5명, 6명이 모이는 이런 친구 관계 안에서도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지가 결정이 된다. 물론 거기에 도전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또 바뀌기도 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서열의 변화들이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면을 드러낼 수도 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초등학교 때는 같은 친구처럼 지냈는데 자기 말을 듣고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걔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억압하고 통제하고 또는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이러면서 학교 폭력이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아이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한테 맞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더 많은 숫자는 원래 친했던 아이, 원래 알던 아이들로부터 이런 관계의 역동성이 바뀌면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주의 깊게 아이의 또래 관계를 잘 보실 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미리 아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아이가 혹시 그런 걸 느끼고 있다면 부모에게 편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로딩이 증가된다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런 청소년기의 학업 부담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구미 쪽은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 운동, 예술 활동, 오히려 이런 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 신체적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욕구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교육적인 모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악기 배우고 스포츠 활동하고 에너지 분출하고 또 팀워크를 통한 팀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해서 협동과 경쟁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최근엔 바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 그렇게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가 않다.